오늘 미중 갈등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중 전략 경쟁과 이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제 안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개인의 경제 안보 차원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인의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이라든지 보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경제 안보라는 것은 이제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이슈가 부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안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경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인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이 생존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생존을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생존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생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공급망 이슈, 에너지 안보라든지 식량 안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경제를 위해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이 미래의 생존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그리고 이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분야인데,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같은 경우도 이 경제 안보의 중요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영미권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뭐 호주, 영국 이런 곳에서는 사이버 안보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보면 이제 첨단 기술을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제 그 중국이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첨단 기술이 왜 문제냐 하면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은 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었고, 군용 기술이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첨단 기술은 뭐 5G, 6G라든지 AI,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로봇, 양자 컴퓨팅, 뭐 항공우주. 보시면 이 군사적인 용도도 있지만 민간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용도도 갖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에 투자를 하면은 군사적으로도 패권에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패권에 가까워지는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기술들이 과거와 달리 민간에서 더 빨리 개발이 돼서 오히려 군으로 전용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최근 미국이 이러한 기술을 관련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교역 제재, 그러니까 무역 제재,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니케이 신문에서 2020년에 자체적으로 10개의 첨단 분야를 선정을 하고 국제 특허 건수를 이제 조사를 하였더니 2000년에는 뭐 미국이 1위를 하는 국가였고, 중국은 거의 그 존재가 미미했는데 2010년 되니까 중국이 이제 갑자기 이제 3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보시면 10개 분야 중에 19개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1위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2위로 이제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한국이 이제 3위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이 특허의 질을 고려하지는 않았고 특허의 건수만 고려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우려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공급망 이슈 관련해서는
이 중국의 1대1로 이것이 역시나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중국은 세계의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는 더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asymmetric decoupling 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중국이 공급망의 안정성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1대1로 연선 국가에 있는 국가들의 표준이라든지 디지털 규범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역량을 뭐 조금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명목 GDP로는 미국을 중국이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PPP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17년에 중국이 미국을 이제 추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섰는데 그때 기점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예전에는 제조업의 최고 국가였는데 이 중국이 대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역과 관련해서도 통상에서 2000년에는 미국이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의 1위 교역 상대국이었는데 2020년에 보니까 북미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거의 모든 국가의 제1위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국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의 그 스피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먼저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까지 세계 GDP 성장분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은 한 20% 정도씩 이 비슷한 정도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는 미국이 거의 기여를 뭐 0% 가깝게 하지 못했고 중국이 60%에 육박하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는 중국의 성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최근 10년을 보면 미국은 다시 예전 수준을 이제 회복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한 40%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021년을 보면 여기에 제가 작성은 안 했지만 한 중국이 80%의 기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이제 유일한 경쟁자로 묘사를 합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잠정적인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중국이 이제 유일한 경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 그다음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인 이러한 역량들을 다 결합을 해서 잠재적으로 어떤 그런 이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 달에 10월 달에 나왔던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잠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아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굉장히 그 최대 라이벌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핵심 전장에 대해서 미국은 기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버드 벨퍼 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러한 시각이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 이미 중국이 1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10년 뒤에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심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기술 수준이 올라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그것이 불공정한 기술 탈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 관세 그 조치를 처음 이제 사인을 한 것이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동일한 날에 이 어떻게 보면은 조치에 배경이 됐던 보고서가 USTR의 301조 특별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이 뭐 한 200페이지 육박하는 이 보고서 전체 내용이 네 가지로 다 차 있었는데, 첫 번째가 중국의 강요된 기술 이전, 두 번째가 차별적인 기술 인허가,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이 첨단 기술 기업, 해외 첨단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M&A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을 불공정하게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기술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기준으로 제가 좀 경제학적인 모델을 활용해서 추정을 해보았더니 그 기술 혁신 생산성 자체는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그 더 적은 R&D 인원과 더 적은 R&D 지출로 더 많은 국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계심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수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흑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적자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은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핵심이 되는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사다가 응용 기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약점은 역시나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원천 기술, 핵심 기술에 있고, 강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효율성,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중국의 약점을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의 대중 정책의 어떻게 보면 기조를, 지금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올해 5월에 나왔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중국 스피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커트 캠블 그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이런 시각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고 첨예화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은,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대중국 견제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다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변화 유도가 목표가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변화까지 시키는 것은 현재 미국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미중 갈등이 뭐 20년, 30년 장기화 되겠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 나오는 이런 백서들, 그리고 이제 법안들을 보면 10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으로 삼고, 이 10년 안에 이 판세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조치들이 10년 안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응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이 스피치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저번 달에 나왔던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도 이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Invest, Align, Compete입니다. 그래서 Invest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생산 역량을 구축하는 것. 그동안 너무 이제 경제적인 논리만 따져서 좀 소홀히 해왔던 이런 제조 역량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곳에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략 기술 그리고 탈탄소나 이제 에너지 안보 관련된 것들을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월에 발효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존의 대중국 정책과는 다른 모습이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 워싱턴 DC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어,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갭, 그러니까 중국과 한 뭐 몇 년의 격차를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펴왔었는데, 그러한 기조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갭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갭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현재 수준에서 완전히 동결시키겠다, 봉쇄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최근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월 16일에, 우리 날짜 9월 17일인데요. 9월 16일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기조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의 그 전략적 환경이 이러한 식의 갭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최대한 갭을 벌려야 된다라는, 리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한 일주일간 워싱턴 출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회의에 가던 이 설리번의 이야기가 거의 메인 토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조가 굉장히 강경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응 방안이 온라인인데, 이제 연대를 통한 어떤 이 대중 견제, 특히 이 본인들이 예전과 같이 도미네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대를 구축하고 그 연대 안에서 리딩을 하겠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제재보다는 많은 국가들과 뜻이 맞는 국가들과 이제 연대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리딩을 하는 그러한 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PF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올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직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중미판 뭐 IPF라든지 핵심 광물 관련된 MSP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미국 주도의 그룹핑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쟁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이제 활용이 되지만 수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수출 통제라든지 수입 제재, 그리고 이제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첨단 기업을 중국이 인수하는 것을 심사하고 이제 저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이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심사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M&A를 시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는 심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법안으로 나오거나 행정명령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조만간에 행정명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자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혁신 주도의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월드뱅크와 중국의 DRC가 같이 이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Innovative China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는 3단계를 통해서 고성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3단계라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개혁인데요. 그것을 이제 금융, 노동, 부동산 시장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진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하고 그 선진 기술들을 국내로 가져와서 확산을 시키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발굴하겠다, 브레이크스루 기술을 발굴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고성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3월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의 2020년 GDP를 2035년까지 2배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 전략에서 제시하는 숫자와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이러한 것에 기초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4.73%의 성장률을 15년 동안 매년 이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천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의 혁신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집중적으로 이제 견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 봉쇄 같은 것들도 중국이 했지만 미국의 견제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중국이 3% 주변으로 거의 3%가 안 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실은 전망이 4.73%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진핑 주석의 어떤 계획, 중국의 계획은 미국의 견제가 뭐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국제 통상, 국제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지수로 보면 이미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의 정책은 일단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의 이제 산업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난 어떤 새로운 전략은 갖고 있지 않고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산업 정책 또는 이제 자체 역량 강화 정책과 국제 협력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역량 강화는 전략 산업 육성하는 것, 그리고 첨단 기술을 또 육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올해 그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도 이제 발효가 됐지만 8월 4일에 이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산업을 유지하고 육성하고 또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산업화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은 보호를 하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상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이미 갖고 있다면 보호하고 없다면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전략, 이 세 가지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말에 이 과기부 주도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제 협력인데, 국제 협력 관련해서는 이미 WTO와 같은 그런 모든 국가가,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이러한 체제는 사실상 이제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또 이제 경제 안보 이슈가 부상하다 보니까 다자 체제보다는 소다자 체제 또는 양자 체제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도 순서대로 쓴 것인데, 일단은 우리 자체 안에서 협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양자 협력 관계를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과 더 이제 양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다자, 그 다음에 이제 소다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많은 국가들과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은 국가들과 이제 같이 하는 것,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포함된 다자 체제를 거의 전부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맞춰서 우리가 국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